근데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그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신탁공매를 투자하실 때는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지 그런 걸 반드시 확인하고 나찰 받으셔야 되고,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신탁재산 물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 물건은 말 그대로 담보신탁이 된 물건이나 처분신탁이 된 부동산들을 신탁공매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신탁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을 때 신탁회사에 있는 명의에 있는 부동산이 공매가 진행되는 걸 신탁공매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탁공매 물건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많이 싸게 살 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은 게 신탁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매하시는 분들도 신탁공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탁공매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하셔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탁공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법률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물건을 투자하실 때 가장 큰 주의사항은 바로 뭐냐면은 이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은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 신탁공매 등기 이전에 설정된 권리들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탁공매 물건을 갖다가 투자하실 때는 그 신탁 등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은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매수인으로서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탁 원부나 공매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나찰을 받으셔야지 손해를 안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신탁 등기 이전에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나찰받게 되면은 그 근저당권이 빨리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소멸돼서 매수인한테 인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신탁 등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탁 공매를 투자하실 때는 신탁 등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지 그런 걸 반드시 확인하고 나찰 받으셔야 되고,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탁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탁 공매 물건을 나찰 받으실 때는 신탁 공매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그런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은 얼마 정도가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서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 어떤 임차인이 신탁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나 이 수탁사라고 하면은 신탁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수익자라고 하는 건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행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본인들이 의무를 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가 책임지지 않고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가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면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동의를 해줘야지만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한테 청구하지 못하고 위탁자한테만 청구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동의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떠한 부동산이 신탁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신탁 등기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소액이라고 하면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신탁 대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신탁 공매 물건은 신탁 대출이 일어났는데 그 대출 이자를 가지 못해서 공매가 넘어온 걸 신탁 공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탁 대출을 왜 하는 거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거 하나 산다. 원룸 건물 같은 거 하나 사시려고 하실 때는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원래 나올 수가 있는 그 대출 금액에서 그 다가구 원룸 같은 데 가보면 방 개수가 많잖아요. 그 방 하나하나마다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공제를 하고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금융기관이 대출해줬는데 소액임차인이 만 원이 들어와 버리면은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대출해줄 때는요, 다가구 없는 건물처럼 방 개수가 많은 건물들은 방 하나하나마다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를 하고 대출해주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가구 없는 건물을 갖다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꼭 갖고 싶은 물건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 바로 신탁대출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탁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 공제 없이 대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나에 대한 신용으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넘기고 그 신탁회사의 신용으로 인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방 공제 없이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신탁구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신탁대출인데, 물론 이 신탁대출을 갖다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종의 수수료는 지불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갖다 신탁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신탁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공제를 갖다가 없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한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줘 버린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너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됐을 때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갖다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나는 보증금은 소액이니까 나는 좀 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난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물건이 잘못돼갖고 뭐 공매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보증금 일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손해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탁구매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이게 매매 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던가 제세공과금 안 낸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탁구매 물건을 사실 때는 그 미납된 관리비나 제세공과금 여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내용 확인하려고 하면은 공매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보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우선수익자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우선수익자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신탁사 담당자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수익자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전화하시면은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락처를 알아내갖고 혹시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탁구매 물건을 유찰하셔야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